네, 지난 13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로 12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프랑스판 9.11 테러라 불릴 만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충돌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성숙한 시위 문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테러 전문가 이종화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랑스 파리에서 최악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9명이 최소 사망했는데, 자, 올 초에 샤를리 에브도 총기 난사 사건도 그랬고요. 자, 테러 집단들의 이 프랑스가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이제 올랑드 대통령이 어제 이 테러 소행으로 IS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이 순위파의 이 원리주의 과격 단체죠. 근데 이게 테러 조직은 분명한데 국가를 표방하고 있어요. 즉 한반도의 3배 정도의 영토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리아에선 계속 전쟁 중인데 문제는 이 서방 세계가 IS 격퇴를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나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테러범들이 외친 것 가운데 시리아를 위해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도 증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이 시리아 공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건데 어제가 11월 13일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13일의 금요일은 좀 서구 세계에서 약간은 금기시하는 두려운 날.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좀 영화의 제목이나 좀 호러 문화로 컬처로 흘러가던 것인데 어제 그 서방 세계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린 것도 있지만 2012년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1월 13일이 지금 시리아 정부를 프랑스가 승인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문화적인 목적, 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쳤는데 이 IS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칼리프의 부활, 그러니까 재정 일치의 이 상태를 이제 복원하기 위한 굉장히 이게 좀 중세 이전적인 역사 복원 운동인데 지금 보면 퇴행적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모든 국가의 제도에서. 그런데 이제 프랑스를 십자군의 중심지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사회가 십자군이 이제 중동으로 진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다시 하는데 적의 심장부를 쳤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IS가 메시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 이 과거에 테러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많이 엄격한데 프랑스는 우리가 똘레랑스, 뭐 자유, 또 프랑스 대혁명, 굉장히 좀 자유로운 공기의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럽 국가 중에서도 내전이 있거나 테러에 대해서 좀 엄격한 군경 병력들이 지키고 있는 곳보다는 아주 자유로운 관광지, 이제 이런 곳을 택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프랑스인데 프랑스뿐 아니라 로마라든가 또 런던 역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단발성 테러로 규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서방 세계의 대테러 감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대책들은 점점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올랑드 대통령이 IS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고 IS 역시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IS가 어떤 조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이라크 내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수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에서 이라크 정부가 무너지면서 알카에다가 이제 다른 알카에다 조직과 좀 분란을 일으키면서 독립하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정식 명칭은 ISIL이죠. ISIL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슬람식 국가를 이제 통일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칼리프가 이제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말하자면 강한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인데요. 아까 프랑스의 이제 올랑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프랑스의 어떤 특수성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식민지를 통해서 북부 그 아프리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랍 국가와 과거 식민을 통해서 사실 프랑스 내에 한 600만 명 정도의 그 이슬람 이제 이민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파리 북부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이 똘레랑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세한 부분에 가면 사실 약간의 차별을 느끼면서 그들이 프랑스 사회에 정확하게 적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만약에 이제 테러가 발생한 가장 이유로 또 하나 든다면 하나의
테러리스트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어떤 프랑스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이런 교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사실 프랑스 주류 사회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테러리스트 한 명이 사실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7명이 지금 현재 테러리스트가 7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의 행적을 보더라도 29살에 사실 이 친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전과자였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2010년 정도에 29살 전에 이제 갑자기 과격화되면서 시리아를 갔다 오면서 이게 이제 과격화됐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프랑스 사회의 또 특성도 이런 테러 목표가 되는데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IS가 전반적으로 어떤 테러 수법을 쓰고 있는지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IS 문제를 우리가 서방 언론이나 우리 언론이 좀 더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작전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주류 언론은 IS에 대한 언급을 사실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테러리즘에서 과거의 그러니까 정치 테러와 다른 것은 뭐냐면 종교 테러리즘은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니까 종교와 말하자면 이제 이슬람 교도라 하더라도 자신의 뜻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제거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네. 항상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서만 어떤 테러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보면서 만약에 많은 여론의 어떤 그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대테러 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언론이 가급적 이 IS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제가 보기엔 큰 하나의 그 대테러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테러 상황을 좀 보면은 보통 테러라고 하면은 뭐 인재 교환을 요구한다든지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차별 대중 살상이었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수법으로 정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종교 테러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이슬람 교도라 하더라도 자신의 뜻과 같이 하지면은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이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악이에요. 악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테러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테러의 목표를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만 딱 제거하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정서는 다 악마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제 정치 테러가 이제 할 때는 인지 사태가 일어나면 인지를 잡고 정부와 협상한다든 이런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의 종교 테러는 뭐냐면 모든 것이 악에 말하자면 이제 악마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될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 사태 이번에도 이제 그 바타클란 그 극장 내에서도 인지를 잡아놓고 거의 한 명 한 명씩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들어지면서 경찰이 프랑스 정치 바로 진압 작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전형적인 종교 테러리즘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모두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랑도 좀 연관을 해보서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계획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 목표는 조금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목표를 터뜨려 주면 경찰력이 거기 모이는 동안 자신의 주 목표를 타겟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건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6개 동시다발이지만 사실 처음에 터졌을 땐 경찰 입장에서 이게 향후 터질지 안 터질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하다 보면 경찰력이 모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축구 경기도 열렸죠. 또 관광객이 많이 밀집한 식당가에서 터졌죠. 그런데 결국 주 목표는 제가 보기엔 바타클란 극장에서 1,500명의 관객을 거기 들어 4명의 테러리스트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15분 동안 총기를 난사하고 수탄을 던지고 자살폭탄 테러 조끼를 터뜨리고 주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선.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날짜라든지 또 파리라는 유럽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G20 정상회담이 터키에서 열립니다. 같은 대륙이라는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테러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 테러 사건을 봤을 때 참 우려스러웠던 게 비단 뭐 유럽이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테러가. 이제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전투 병력을 보내진 않았지만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중동 국가의 평화유지군에 우리 병력을 보냈죠. 다만 이제 지원 병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기 때문에 아랍 테러 조직이 김선일 씨에 대한 또 이 참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테러에서 떨어져 있는 뭐 테러 청정 국가 절대 아니고요. 이 우선 서방 세계가 주요 타겟이긴 하지만
서방 세계의 우방 국가들 하면 우리나라는 또 첫 번째 손 꼽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과의 혈맹, 우리도 스스로 강조하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관광객, 관광산업, 굉장히 우리가 또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 강화하는 추세고 연간 이제 뭐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오고요. 시즌에는 거의 뭐 공항 자체가 포화 상태 아닙니까? 네. 제주에도 제2신공항이 만들어지는 계획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서구 사회와의 개방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요. 거기다 또 한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도를 또 끌어들이는 이 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뭐 이 김모 청소년의 IS 가담은 매우 개인적인 어떤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사실은 IS나 뭐 IS 외에도 IS와 연계된 추종 세력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카에다에서 분파해 나왔지만 여러 유형의 테러 조직이 있는데 테러 조직 간에도 이제 경쟁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금 이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격추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러시아 정부는 이거 테러 아니다. 기체 이상이거나 기상 문제일 것이다 했지만 지금 블랙박스 해독 결과로는 거의 이게 폭탄 테러로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전방위 테러에 대한 대응 태세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아까 이제 프랑스 사례나 또는 독일 사례 또 이 유럽 쪽의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 일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현실이거든요. 때때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이 외국인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18년 만의 재판도 또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어떤 의도된 범죄, 테러와 연결됐을 때 그럼 우리는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저는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 스타드 드 프랑스 그 경기장에 대통령이 참석해 있는 국제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 조간에서 밝혀진 내용은 그 이 폭파 조끼를 입고 있는 테러리스트가 입장을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폭파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 폭발했습니다만 8만 명이 운집한 경기장 안에 들어갔으면요. 바타클란 극장 안에 1,500명이 이제 미국 락밴드의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네네.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어요. 그럼 8만 명이 모인 곳에 몇 명의 테러리스트가 자동소총과 폭탄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된 목표였을 텐데 저지당하면서 경기장 밖에서 이제 폭파한 것으로 지금 3개조가 움직였는데 3시간 동안 정말 속수무책으로 이 전 대도시를 아비규환으로 만든 상황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수도 서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고민 지점을 좀 가져야 될 대목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뭐 상당히 치밀하고 정말 계획하에 움직이는 만큼 전 세계가 공조해서 더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좀 방안들을 논의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테러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사실 한 국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 뭐 시리아라든지 지금 프랑스라든지 또 미국이 여러 가지 있고요. 사실 이제 대테러 문제를 국제 관계에서 이제 논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9.12 테러의 가장 큰 이제 대테러 정책의 그 전환점은 뭐냐면 종교 테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하자면 아까 선과 악의 대결. 그래서 악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대량 학살 무기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대테러 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발생보다는 이제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사전 예방은 결국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권과 이제 사실 이제 약간의 그렇죠. 어떤 균형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9.1 테러 이후에 사실 애국법이 통과되면서 9.1 테러 전에는 사실 그 FBI라든지 미국 이 수사당국에서 이건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뭐 여론이 됐었어요. 근데 9.12 테러가 일어나면서 여론이 바뀌면서 9.1 이제 애국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테러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러한 방향의 법 제정을 추진해서 사전에 국제사회에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죠. 네,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방안들이 또 네, 논의가 될지 분명히 지켜보도록. 그런 방향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먼저 어떤 성격의 집회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은 또 여러 단체가 모였어요. 예. 적어도 이제 53개 단체가 연합으로 모였고
그다음에 이슈가 11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두 번째로 이제 노동개혁은 노동계약이다. 노동개혁 반대. 그다음에 또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이 문제가 이제 좀 앞단에 있지만 그 뒤에 보면 11개 의제 안에 굉장히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국가보안법 철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북 관계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성소수자 인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개 의제는 다 관련성이 좀 적고요. 각 단체들이 표방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골라낸 것이 최소한 11개. 그리고 53개 단체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일 주력 조직은 아무래도 민주노총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이제 전국에서 조합원, 노동자들을 다 상경시켜서 투쟁에 참여를 시켰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농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쌀 문제 심각한데 농민들도 좀 이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정교조처럼 이제 교육계에서 교과서 반대하는 입장들도 모였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라기보다는 전국의 각 재야 단체들이 범진보 단체들이 이제 조직을 다 동원했는데 그 결론은 한 가지로 구호가 다 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퇴진하라라는 이제 구호로 다 집약이 돼 버리고요. 모든 이제 반대 사안들이. 그다음에 어제 이 주최 측 추산은 약 13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네. 경찰 추산은 한 6만 8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10만 명 내외의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도심에서의 집회 시위여서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 이후에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경찰들이 이제 지친 그 광화문 광장의 진입을 좀 막기 위해서 동원한 경찰 차벽과의 이 대치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 경찰들도 이 물대포를 좀 직사로 쏴서 부상자가 나오면서 예. 과잉 대응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이제 시위대 일부는 이 경찰 차벽을 좀 무너뜨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다리와 쇠파이프를 동원해서 또 이 경찰 차량을 밧줄로 묶어서 계속 이제 끌어당기고 여러 가지 또 이 공공 기물에 대한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시위의 끝은 좀 불미스럽게 마무리가 된 그런 이제 현장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일단 경찰은 이번 집회가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불법 집회와 합법 집회 이걸 가르는 기준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집회는 사실 처음에 합법 집회입니다. 신고를 했고 경찰청에서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합법으로 집회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불법을 나오니까 경찰에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쪽 광화문 쪽으로 진입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사실 주최 측의 입장에서 이런 수많은 인파가 동원되면 완벽하게 이제 동원을 하지 못하니까 일부 뭐 과격하게 돼서 경찰이 이제 해산 경고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과격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 불법 집회가 된 거죠. 처음에 시작은 합법 집회로 시작했는데 네. 중간에 폭력 행위가 나오면서 경찰이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제 해산 명령 불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불법 집회가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또 부딪히고 있는 논리가 집회가 과격 시위다, 아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다. 이 논리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네, 양쪽에 다 예. 문제는 있어요. 지금 이런 사안에서 이 평론가가 양비론으로 평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네. 어디가 잘했으면 어디가 잘못이 있는데 뭐 약간씩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 차벽이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벽을 아주 빼곡하게 막아서 시위대도 시위대지만 또 도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까? 일하러든 뭐 놀러든 일을 보러든 가족 단위로든 뭐 개인으로든. 그런데 어제 저도 광화문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정말 차벽이 빈틈없이 이제 메꿔져 있어서 통행의 불편이 초래되더라고요. 네. 시위대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를 도로교통법으로 자꾸 이제 불법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유도했고 경찰 스스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 거기다 이렇게 이제 시위 집회 현장에 차벽으로 둘러서 장벽을 치는 것은 위헌으로 이미 판결나지 않았느냐 하는 항의를 현장에서 제가 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위대 문제 제기가 있는 반면에 어쨌든 경찰은 지금 막아야 되는데 경찰의 입장도 아까 이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일부 일리가 있는 것이 자, 구호 자체가 가자 청와대로예요. 그럼 이제 지금 13개 지역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10만 명이 청와대로 가자. 그럼 공권력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지선을 1차, 2차 치고 사전 차단을 하는데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어제 차벽이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불법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됐으면 어제 굉장히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시끄러워질 수 있었는데 한 11시쯤 대부분 다 또 이제 해산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이 물리적 대치에 안타까운 점들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을 한 것이고 시위대는 또 시위대의 어떤 구호를 충분히 서울 도심에서 규모의 집회를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쌍방 모두 다 양비로는 제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지금 시위대의 주장은 경찰의 폭력, 물대포 문제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경찰 스스로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경찰도 사람이죠. 위협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이제 막기 위한 노력을 했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누가 먼저 이 불법성 혹은 폭력을 유발했는가에 대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시위대 우발적인 상황에서는 군중 심리가 이렇게 밀집이 되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가 또 이제 굉장히 큰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소요 사태를 저는 이것의 책임을 어느 쪽으로 좀 돌리고 싶냐면요. 정치권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야 정치가 부재하고 실종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정책 과정에서 소외돼 있는 노동자일 수도 있고 농민일 수도 있고 예. 뭐 이제 그러한 그룹들이 이러한 구호를 외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제도권 정치 내에서 풀려나가고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뭐 이제 시민보호관 이렇게 자처해서 현장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만 야당 지도부도 현장에 보이지 않았고 어제 저녁 한 5시 28분경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성명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경찰은 이 물리력으로 통제하지 마라, 저지하지 마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현장에 나와서 충돌을 막는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중재를 하든가 양자 간에 그랬어야 하는데 결국은 성명, 종이만 발표하고 말이죠. 이 정치권들은 보이지도 않고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의 장차관들도 전날에는 우려한다라는 담화는 발표했는데 현장은 경찰에게 맡겨놓고 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든지 혹은 이제 이 정부의 좀 고위층들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이 길거리에서의 이제 소동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정상적인 합법적 절차에 의한 제도가 지금 작동을 안 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꿎은 경찰, 애꿎은 시민만 고생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느냐. 이게 또 재발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지금 큽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좀 정치권으로 돌리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저는 두 네. 가지를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차벽 문제는 사실 위헌 판결이 난 게 아니고요.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차벽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4일 동안 전부 다 차벽을 완전히 통행을 금지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네네. 결국 차벽의 설치는 경찰이 재량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않고 좀 사실관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비론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민주사회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무기라든지 장비, 버스,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이제 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시위대가 처음에 약속한 거는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경찰이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법 시위 장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최 측에서 그걸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합법적인 시위를 안 하겠다고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살인의 의도라든지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의성 면에서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경찰관 입장에서 경찰관도 아까 했지만 경찰관도 인간입니다. 경찰관이 뭐 슈퍼맨이라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그 노인 한 분이 하시다가 이제 그 다치셨는데 버스를 안전한 버스에도 잘 안전하게 가시라고 저희들은 경로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시위 주최하시는 분이 사실 저기 시위 주최하시는 분이 경찰에게 시민 참여에 대한 정보를 경찰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이 이런 걸 전혀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과 부딪힐 가능성인 제1선에 70가량 된 노인을 저는 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시위 주최자한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차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이러한 장비는 분명히 경찰의 재량이에요. 말하자면 재량의 한도를 넘어서 시위대가 총기가 없고 별거 없는데 만약에 총기를 난사했다면 분명히 이건 불법이지만 이건 엄연히 재량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양비론 쪽 입장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전공이 이제 위기 협상입니다. 네. 경찰의 어떤 물리력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다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권의 어떤 정치적 실패가 항상 경찰이 책임지는 이러한 형태의 과거에도 계속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좀 중단되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네, 오늘 성숙한 집회 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부분까지 짚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